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가량 남은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박빙이라고 하지만 또 배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20%를 급등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도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하는 양상이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루에 6%나 급락하면서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또 증시에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를 준 것 같고요. 그러나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입찰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고 계속해서 미국이 또 채권을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된다는 그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오르고 있고 환율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어제 우리 시장 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건 반갑지만 사실 이번 주에 또 주요 기술주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 지표까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았습니다.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 덕분에 261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1.8% 올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34거래일 만에 멈춘 상황인데 글쎄 오늘은 또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보합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막연하나마 그래도 더 올라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한번 기다려봅니다. 네. 자,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달러 환율과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서 주목받는 리츠를 ETF로 투자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특히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점차 기대감이 커져가는 시장 분위기 살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5%, S&P 500이 0.27% 올라줬고 나스닥 지수가 0.26%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중소형 위주 러셀 2000 지수가 1.6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애플 먼저 살펴보면 M4가 탑재된 맥북 발표와 또 AI 관련 산업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0.86% 상승한 반면 엔비디아를 포함한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등 반도체 종목들은 매물 소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미국의 대중 규제로 회사 성장이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자 4%대 하락한 점도 부담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0.72%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0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이번 주 AI 검색 기능이 100개국 이상에서 출시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0.8%대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면 경쟁 우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0.36%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앞두고 0.3%대 강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입니다. 자체 AI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0.86% 강세 보였고요. 테슬라는 장 초반 상승을 뒤로하고 번스타인이 이번 마진 상승은 일시적이고 이런 상승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대, 2.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에너지 관련주들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했고요. 항공주와 자동차주는 상승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서 부진했던 은행주는 대형 은행주 중심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더 커지면서 금융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우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 바로 국제유가의 급락인데요. 국제유가가 6%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이 군사시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확전 리스크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입니다. WTI 보시는 것처럼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1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각각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대 1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적대적 행위가 억제되었다는 인식에 의해서 유가가 하락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유가 하락을 압박하던 거시적 힘이 다시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티은행은 향후 3개월간 브렌트유 가격을 기존 74달러에서 70달러로 낮추어서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시장은 이제 다시 수요 대비 원유 공급 확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급격하게 늘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석유 생산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크게 내리면서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간밤에는 특히 이 중소형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 방해물이 되고 있는 국채 수익률은 또 상승했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 4.3%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최근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 등 세금 정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것처럼 이 간밤에 트럼프 후보 관련주들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한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이처럼 여러 이유로 금리 상승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개별 기업들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간밤에는 러셀 2000 지수가 1.6% 넘게 상승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 말은 즉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시장에 더 컸다는 뜻이겠죠. 이번 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미 대선 이벤트 앞두고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상황입니다. 특히 투자 심리에 방향타를 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애플의 인공지능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오늘부터 공식 배포됩니다. 지난 6월 처음 공개된 지 넉 달 만인데요. 비록 일부만 공개되긴 했지만 반쪽짜리가 될 것이란 당초 우려와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유저 친화적인 다양한 기능들로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수많은 이메일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중요도 순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긴 내용도 간략히 요약해주고요. 사진이 기억나지 않을 땐 그림 속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고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상황에 맞게 전문적으로 또는 간결하게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바꿔주기도 합니다. 통화 녹음 기능과 함께 녹취록을 작성해 내용을 요약해주기도 하고요. 음성 비서 시리는 이용자가 문장을 말하다 실수를 하거나 중간에 내용을 바꿔도 문맥으로 실제 원하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집니다. 애플은 또 같은 날 최신 칩 M4를 탑재한 일체형 데스크톱 아이맥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새롭게 출시한 아이맥 역시 AI에 초점을 두고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을 탑재했는데 애플이 인공지능 지각생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이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나섰습니다. 지난 1939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독일 공장문을 닫은 적이 없지만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최소 3곳의 현지 공장을 폐쇄하고 전체 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 인사인 다니엘라 카발로 노사협의회 의장은 폐쇄 대상이 된 공장 외에도 다른 사업장 역시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옮기거나 외주로 전환한다는 게 사측의 계획이라며 더 이상 누구도 안전하다 느낄 수 없다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앞서 폭스바겐은 내후년까지 비용 절감 목표를 기존 100억 유로에서 50억 유로는 더 높여야 한다며 독일 내 공장 폐쇄와 더불어 30년 전부터 유지해온 고용 안전 협약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하지만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면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절없이 길어지는 노조 파업으로 사면 초과에 빠진 보잉은 자금 마련에 여념없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통주와 전환사채 등으로 19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돌파구 찾기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 달 넘게 일손을 놓아버린 보잉의 노동자들이 파업 중단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지만 큰 표차로 거부하면서 생산 라인은 언제 또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로 매달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새어나가고 있고 회사는 정크본드 강등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올해 내내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분기 손실은 60억 달러에 달하고 소진한 현금만 20억 달러에 육박한데요. 부채 역시 58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대표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가 주식 전자거래 플랫폼의 일간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 증권 당국이 이를 승인할 경우 일간 거래 시간은 현재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6시간 늘어나게 되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을 통해 개장 전 거래 개시 시간을 오전 1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시간의 거래 시간을 11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낮 시간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증권 당국의 승인 여부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신청 시점으로부터 통상 240일이 소요될 수 있어서 당장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주도 섹터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후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뛰어오르자 국내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올해 전체 인도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내년에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과 자율주행차의 도래로 전기차 판매 실적이 20에서 30%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우려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관련 트럼프 우려는 기우라고 밝힌 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상하원을 장악해도 IRA를 전면 부정하는 반대 입법은 불가능하다면서 IRA 보조금이 살아있다면 미국 전기차 시장 업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크게 들썩였는데요. 윤성 FNC가 10.68%, LNF가 10.19%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9.14%, 또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머티가 7%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원자재인 히토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최근 몇 주간 일련의 조치를 통해 외국 반도체 기업 등이 중국에서 생산 정제된 히토리와 기타 광물을 구매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달 1일부터 히토리 수출 물량이 서방 공급망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당국에 구체적으로 단계별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은 어떤 외국 기업이 히토리를 공급받는지와 관련해서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히토리 최고의 생산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마지막으로 외국인 소유로 남아있던 히토리 정제 공장 2곳이 중국 국유 기업에 의해 인수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히토리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티플렉스가 11.11%, 유니온이 9.27% 올랐고요. 세노텍이 7.79%, 현대 BNG스틸이 5.65% 상승했습니다. 최근 원전주에 대한 상승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SMR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원전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전력 요금을 낮추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을 줄이고 원전 등 저렴한 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전주의 강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다면서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전력 공급이 가능한 데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확보한 만큼 한동안 원전 테마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G2파워가 26.64%, 서전기전이 9.24% 뛰었고요. 보성파워텍과 대한전선, BHI가 모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외적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는 외국산 게임 15종의 외적 판호를 발급했는데요. 한국 게임으로는 NC소프트의 리니지2M과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가 허가받았습니다. 외적 판호는 해외 게임이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증인데 두 게임은 이번 결정으로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두 게임은 현재 각사의 핵심 매출원으로 니케는 올 2분기 시프트업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리니지 2M은 NC소프트 모바일 게임 매출의 20%에 달하는 만큼 이번 판호 발급으로 중국 시장에서 양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 업계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시프트업이 5.69%, 드래곤플라이가 5.06% 올랐고요. 컴투스와 NHN, 위메이드가 모두 4%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 지수 모두 상승하며 기분 좋게 10월의 마지막 주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특히 최근 우리 시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외국인 이 정도면 한 번쯤은 삼성전자 사줄 때도 됐다는 소리 나왔었죠. 무려 34거래일 만에 드디어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가격 조정이 끝난 거라면 시장에 큰 힘이 될 텐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1.13% 올라 2612.43포인트, 단숨에 2610선까지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1.8% 강세를 보이며 740.48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과 실적 모멘텀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로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만 4,607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307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3,295억 원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1,78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지만 기관이 58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 역시 1,54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입니다. 삼성전자와 2차 전지 대형주 등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크게 언더퍼폼했던 삼성전자 3.94% 급등하면서 58,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HBM 공급 조건부 승인 소식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영향입니다. 외국인이 34거래일 거의 2달 만에 삼성전자를 다시 담았고요. 기관도 어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또 가장 많이 팔아치우면서 SK하이닉스는 2.49% 하락했습니다. 한편 2차 전지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 2.3%, 또 포스코홀딩스가 4.17% 상승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못 올랐던 2차 전지 기업들의 후행적인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컨퍼런스 콜에서 4680 배터리 양산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을 구체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신고가 경신했던 KB금융은 하루 만에 4.75%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6위까지 일체히 올랐습니다. 시총 1위인 알테오젠 1.34% 반등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뚜렷한 2차 전지 모멘텀 속에 각각 9.14%, 5.37%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또 HLB가 4.4% 올랐고 리가캠바이오와 엔캠이 1% 내외의 강세, 삼천당제약이 4.7% 상승하면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클래시스와 휴젤, 리노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급등하던 환율이 어제는 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70전 내린 1,38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진정되고 외국인이 국내 증시 순매수에 나선 것도 환율의 하락을 지지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새벽 역외 환율은 1,381원까지 추가적으로 더 내렸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는 트럼프, 해리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업황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안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여전히 좋다면 지금 담아봐도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대신증권은 위탁 개발 생산, CDMO 관련주를 추천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따라서 CDMO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빅파마들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규제기관 대응 경험이 많은 기업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 ST팜이 강자라며 제약 바이오주 탑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두 기업은 탄탄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본업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서 내년 1월에 FDA 인증을 획득할 바이넥스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적 시즌과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슬기롭게 소화해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스페인에서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개최되는 만큼 알츠하이머 관련주들도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사우디에서는 제다 모터쇼가 열리는데요. 기아가 이 자리에서 픽업 트럭 타스만을 첫 공개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집니다. 더불어 오늘은 삼성전기와 LG생활건강,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호실적을 공개하거나 컨퍼런스콜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발표하는 기업들 예의주시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재건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주목받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예상보다 빨리 투입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더불어서 방산주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중동 불안이 완화된 가운데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최장기간 매도가 끊긴 만큼 어제 같은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높아져 있는 환율이 시장 상승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환율 흐름 같이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또 미증시 3대 지수는 올랐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계 심리도 있을 법한데 그래도 아직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M7 중에서 빠진 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네. 두 개는 벌써 실적 나온 거고 네네.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5개가 올랐으니까 네. 뭐든지 이렇게 개봉 박두가 재밌는 것 같아요. 여행 가기 전에 더 설레이고. 여행 가기 전에 더 설레고. 저 어렸을 때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 갔다가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소장님 국민학교 시절 아니세요? 국민학교 시절. 그렇죠. 국민학교 네. 하면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저는 뭐 어마어마할 줄 알았어요, 첨성대. 네. 근데 가보니까 뭐 조그만하고 그게 왜 천문대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랬던 것처럼 뭔가 전부 까기 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가기 전 설레고. 선물도 포장지 뜯기 전이 좋잖아요. 야, 근데 국채금리 슬금슬금 많이 오르네, 그죠? 많이 네. 오르고. 아니 10년물이 4.3까지 올랐었어요, 장중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다가 막혀주면 뭐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는데 기세가 너무 좋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야. 아니, 저 방송 전에 소장님이 네, 차트 네. 보여주셨잖아요. 네. 나스닥 차트.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네. 뭐 니케이 뭐 우리 코스피 할 것까지 할 전부 다 그동안에 쭉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다면 요즘은 전부 이렇게 쿵 한번 8월 달에 한번 네. 이렇게 크게 밀린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쐐기형 내지는 삼각형입니다. 이게 뭔가 좀 수렴하는 수렴하는 분위기. 느낌. 예, 그래서 그 결국 마지막 승부는 이렇게 미국 대선하고 FMC 보고 네. 그때 이제 뭐 더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할 예, 좀 거다. 조정받든지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는 차트는 일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일단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전후로 해서 네. 움직임을 좀 봐야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아마 이번 주 뭐 아직 미국 기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화수 목금 있고 하지만 크게 네.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는 초접전이고 여론조사는 초접전이고. 베팅 쪽에서나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쪽에서는 트럼프의 예.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것 같고 사람 사는데 비슷하죠. 저기도 뭐 트럼프 미디어 관련주가 하루에 20%. 22%. 예. 우리도 뭐 가끔씩 뭐 선거철 되면 뭐 안랩 이런 거 막 뛰는 거 보세요. 그죠? 뛰었다 원위치 너무 하고. 오래전 얘기 같아요. 아, 오늘은 또 시원하게 우리 국내 한번 막 툭툭툭툭 질문하는 대로 막 바로 또 챗GPT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이 나오죠. 거의 AI급이죠. AI죠. 예. 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저하고 지금 정민 앵커하고는 약간 이렇게 뭔가 시장이 수렴하면서 결정적인 어떤 뭐 방향성을 잡을 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뭐 진단했는데 어떻게 네. 동의가 되시는지. 네. 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포인트는 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 대선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트럼프가 되었든 해리스가 되었든 일단 수급이 일단 우리나라는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미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는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에 살려면 개인 투자 자금으로는 안 된다는 네. 것은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기관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메이저 주체들이 사줘야 되는데 기관은 우리 편이 아닌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을 좀 기다려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과연 지금 환차손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그러면 그 메리트는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 대선 이후에 저는 수급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전까지는 조금은 빠른 어떤 매매 전략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이 전략은 미국 증시에 맞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나라 증시에는 속상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은 단기 매매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미증시는 뭔가 펀더멘탈 기반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렇죠. 시장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보통 않아요. 우리가 네. 기술적인 분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기술적인 분석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미증시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을 미증시에 대입을 안 하고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이 가장 좀 심리적으로도 압박 좀 심하고 계좌적으로도 굉장히 불편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처지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일부 좀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시장에 희망을 좀 불어넣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네. 뭐 4% 가까운 상승세 참 오랜만인데. 그렇죠. 예.
오늘은 반등 나오겠거니 했는데 또 밀리고 한 게 그동안에 뭔가 네. 기대감을 갖다 확 꺾어버리는 오늘도 빠지겠지 싶었는데 어제는 이제 반전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 장마감 이후에 계속 이렇게 회자되는 게 무슨 대만의 디지타임스, 네. 디지털 타임스도 아니고 디지타임스인가 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HBM 공급사의 삼성전자를 포함하는데 이것도 뭐 깔끔하지도 않고 조건부 승인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소위 말하는 그건가요? 단독 보도인가요? 단독 보도는 아니었는데 네. 일단 이 뉴스를 보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네.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워낙 달라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통해서 공급을 못하니 네. 일단 삼성전자 거라도 가져다가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HBM3인지 HBM2인지 아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HBM이라고 뭉뚱그려서 예, 예. 이야기를 했기 예.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나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이야기가 조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이 내일 들고 모레인가요? 있고, 네, 내일 모레 31일 날. 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투자자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 내내 단독 보도를 통해서 HBM 퀄테스트 통과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나왔지만 결국 네.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잘 안 됐다.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일정을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가야 좀 건설적인 이야기가 좀 돼야 우리가 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정하는데 삼성전자는 조용히 있습니다. 좀 주변에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어제 이제 이쪽에서 나온 뉴스는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우세했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저는 후자보다도 전자 쪽에 좀 가까운 게 어제 SK하이닉스가 좀 밀렸습니다. 맞아 예. 쉬었어요. 그러니까 예. 같이 올라갔다면 더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어제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수급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가를 확인을 해봐도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좀 돌아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오늘도 어제처럼 SK하이닉스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나온 수급이 다른 섹터 다른 종목으로 가지 않고 삼성전자로 조금 더 몰려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IT가 조금은 더 숨을 쉴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좀 여쭤볼게요. 어제 네. 보면은 왜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많이 올라줬는데 네. 이게 딱 시점을 놓고 보니까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 폭등하고 이제 간밤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쪽도 이런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인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금투세 때문에 저는 금투세.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제 장 전에 이제 금투세에 대한 좀 이야기가 이제 안 한다라는 쪽으로 네. 뭐 뉘앙스가 좀 풍기는 좀 인터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강한 좀 시세가 나왔다. 왜냐? 최근 들어 펀더멘탈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 기준으로 봤을 때 예. 테슬라 실적 괜찮았다라는 것은 며칠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올랐었어야 됐다면 지난주부터 올랐어야 됐는데 어제 올랐던 것을 이제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지금 2차 전지를 억누르는 것은 국내 물량이 여전히 많고 여기에 이제 금투세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좀 불편한 건 네. 테슬라가 네. 장 막판에 좀 흘러내렸어요. 예. 네, 흘러내렸기 때문에 좀 조정세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잠시 쉬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잠시 잘 쉬어가면 저는 충분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철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뭐니 해도 배터리셀 3사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RA 세액공제라든지 AMPC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AMPC를 통해서 LG엔솔이 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뭐 내년에는 삼성 SDI도 그러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것을 발목을 잡는 게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2차 전지를 좋게 봐야 되느냐 안 좋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시선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이 IRA 법안을 갑자기 폐지를 한다거나 AMPC가 갑자기 작아질 확률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기업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장정해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증권에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좀 중립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목표가를 조금 낮춰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LG엔솔과 삼성 SDI 배터리 셀 3사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야, 근데 이제 한번 수급이 쏠리긴 쏠렸네요. 어제 그렇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 확 많이 올랐고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거 하고 또 이 와중에 또 무슨 신종증권인가 뭐 또 발행한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쪽은 참 밝아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뭘 이렇게 좌우지간 시장에서 돈 쪽쪽 빨아가는 데는 아주 잘해요. 그만큼 돈 빌려준 사람, 뭐 주식 투자한 사람들도 좀 같이 네.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네. 조금 큰 그림으로 다음 주 이제 대선하고 미국 FMC 이후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글쎄, 같습니다. 조금 이제 그 속내가 궁금하네요. 네. 예. 저는 일단은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섹터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 저는 그동안에 좀 숨죽여왔던 2차 전지가 다크호스로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크호스. 왜냐? 작년 이맘때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 2차 전지 계속 실적 안 나왔죠.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초로 넘어간다 해도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은 개선이 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하나같이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24년 3분기가 되면 캐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전방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말로 테슬라를 통해서 인도량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GM을 통해서 여전히 뭐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판매량 그리고 현대차 기아를 통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습들을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 또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립 서비스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어디 립 서비스뿐입니까? 그렇죠. 후원한 돈만 해도. 그렇죠. 잘하고 네.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는 2차 전지에게는 조금 네거티브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 2차 전지 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 전기차가 잘 팔리냐 안 팔리냐가 가장 중요한데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었을 때 다소 이제 2차 전지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뒤집으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는 대선 이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리스가 되었든 뭐 트럼프가 되었든 지금 당장 AI 시대에 발맞춰서 엔비디아를 풍향계 삼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섹터 전체로 아우른다면 대선 이후에 2차 전지 주도를 한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도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뭐 앞서 말씀 주신 셀 쪽이 있고 그러면 네.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 당연히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AMPC를 통해서 내년에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을 계산을 해보면 네. 삼성 SDI가 될 확률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LG 엔솔은 대장이고 네. 만약에 후속 주자를 좀 고려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 SDI까지도 지금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자동차, 네. 현대차 기아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현대차 그 인도법인 IPO 이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약간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장 보니까 기아가 모처럼 또 올랐습니다. 사실 기아 실적 좋잖아요. 네. 예.
근데 기아가 실적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최근 한 4개월 동안 올랐던 게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제 오를 거라서 때가 됐다. 네, 반등이 나왔던 거라서 뭐 추세를 살리는 어떤 강한 힘이 나왔다라고 네. 보기에는 조금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도 기아도 3분기 장사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도 지속적으로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이제 현대차 기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기아가 영업이익 이번에 정말 좋게 네. 나왔어요. 테슬라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좀 찍었기 때문에 왜 제가 영업이익에 지금 집중을 하냐면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꺼냈었던 전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부가 가치 제품 라인업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제 키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숫자로 우리에게 답을 줬기 때문에 저는 4분기 뭐 시기적으로 뭐 비수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현대차 기아는 지금의 가격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수익률 게임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대부분 원하시는 그걸 분들, 원하죠. 그렇죠? 대부분 네. 원하시는데 사실 인도법인에 대한 이슈가 화신, 서현이와 SL 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지만 자동차 부품 쪽이야. 네, 그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지만 실망감이 지금 큰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봐야 될 건 테슬라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자율주행이거든요. FSD. 네. 그러면 이 FSD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입을 했었을 때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혹은 실제로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딱 하나. HL 만도. 그런데 또 HL 만도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시장 네. 컨센서스 대비 안 좋았는데 예.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제 실적 부진에 따른 조정을 저는 자동차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완성차 브랜드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부품사 안에서는 HL 만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 현대차 그 매출 중에 네. 자동차 판매로 인한 매출은 알겠는데 금융 및 기타라는 게 어떤 쪽으로 8조나 나왔네요. 미스인가? 현대차요? 예. 일단 저도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아직 못했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그러면 공부를 예. 해서 정확하게 한번 8조가 아니라 설명드려보도록 거의 보통 그거네. 저건 이제 자동차 리스 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뭐 캐피탈 쪽.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김태성 본부장 저런 모습 마음에 듭니다. 모르면 모른다. 네. 준비 안 됐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 반도체 쪽 이제 그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맞죠? 네. 요 두 종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첨언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네. 드렸다시피 한미 반도체는 이제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기술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두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부품을 좀 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좀 부추기면서 우리가 이윤을 얻을 게 많으니까.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만 하면 되는데 마이크론을 키우는 이유도 네. 삼성전자에게도 자꾸 요구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미반도체의 어떤 독점적인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낮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인도를 같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잠시 주춤거릴 때 저는 그 사이에 하나인도가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는 좀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저는 한미 반도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나인도에 대한 상승세를 조금은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저는 여전히 한미 반도체냐 하나인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둘 중에 누가 좋은 기업이고 누가 나쁜 기업이 이게 아니라 일단 둘 다 좋은 기업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 시세가 어느 쪽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저는 하나인더를 조금은 더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미반도체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생기죠. 예. 특히나 이제 높은 가격대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지금 참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반도체 소보장주들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잡을 때까지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제대로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은 참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비단 한미 반도체 이야기만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왜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IT는 딱 두 가지 종목에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메이저 주체들이 부품주들 보지도 않는데 괜히 지금 먼저 추가 매수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들 추가 매수할 때 같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지금 사실 추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금 여력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 단가도 원하는 대로 많이 못 내릴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수급이 조금 원활하게 좀 강하게 들어올 때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 네. 어제 상한가 나온 종목 중에 이 DS 단성 말입니다. 네. 아, 이게 작년 12월에 그때 그 상장 이후로 그냥 처음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그 우리 공모주 특유의 그 난리법석을 치고 나서는 계속 흘러내렸는데 지금 어제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옵니까? 아, 일단 이게 이 SFA라 그래서 예. 바이오 항공유라는 것이 이제 조금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 항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항공? 네, 바이오 항공유. 항공유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WTI나 예. 아니면 뭐 이제 그 유가를 가지고 와서 좀 희석을 시켜서 혹은 정제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브렌트유를. 근데 이거는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만드는 이제 바이오 항공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배 이야기할 때, 조선 예, 이야기할 예. 때 환경 규제를 어디서 하냐면 IMO에서 하잖아요. 국제해사기구. 근데 이제 이런 항공 쪽도 국제해사기구와 거의 비슷한 쪽이 ICAO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민간 항공 어떤 기수에서 이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환경 규제를 이유로.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항공유가 의무적으로 이제는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항공유의 아직까지는 1%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2027년, 2030년, 2050년으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이 점유율, 그러니까 이 바이오 항공유를 넣어야 되는 이 활용률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제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DS 단석이 어제 이제 부각이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가장 매출을 크게 냈을 때가 연 1조거든요. 근데 어제 공시를 낸 게 미국 기업과 약 2년에 걸쳐서 이 1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갔었을 때 주가와 지금 괴리가 있으니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제 어제 바로 이제 상한가에 이제 꽂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좀 시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만 지금 DS 단석이 하고 네. 이 바이오 항공유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쪽은 어디냐? 당연히 정유사가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GS, S-오일, 네.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DS 단석에서 어제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먼저 이쪽에서 나오지만 이 흐름들이 우리나라 이 정유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또 호재성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왜 NFT 관련주, STO 관련주들 네. 이게 무슨 뭐 법제화 추진 기대감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뭐 갤럭시 하모니트리, 갤럭시 S, 뭐 서울옥션, K옥션 네. 이런 쪽 움직이고 아니면 게임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예, 요거는 단순히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STO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처음 듣는 거라면 아 이것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STO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STO가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네네.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지만 투자자분들이 STO라는 단어는 압니다. 네.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지는 여전히 개념적인 정리가 안 되신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공감대가 한쪽으로 몰리기에는 다소 어렵다. 대신에 이 STO 관련주들이 공통점이 NFT 혹은 가상화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상화폐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를 엮이면서 시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럴 거라면 최근에 이렇게 빠졌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비트코인 지금 7만 1,000달러로 그렇죠. 넘어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이 단기 상승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어떤 흐름들이 많아서 저는 이쪽에 관심이 가지신다면 그냥 가상화폐 시장에 가서 가상화폐를 코인을 사요? 네, 코인을 사는 게 훨씬 낫다. 이제는 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 관련주를 사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선택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1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4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모처럼 시세를 좀 내주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도 그동안에 매도 공세를 멈추면서 어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보여줬고 사실은 기관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0.5%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8,400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1.5%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는 조금 SK하이닉스가 쉬어가면서 2%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가는 19만 9,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1만 4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6만 6천원이고요. 현대차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8,500원이죠. 기아가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5,6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9천원. KB금융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만 6,100원. 신한지주 1% 이상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6,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호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에코프로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두 종목 모두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83,600원. 지금 호가 변동이 굉장히 크네요.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9,200원. 니가캔바이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엔캠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사흘 연속 좀 오름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4,200원. 클래시스 오늘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3.8% 강세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5만 3,400원. 휴젤도 1% 상승 예상되네요. 삼천당제약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2,20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도 섹터 간의 어떤 뭐 순환매 정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급등급락으로 뭐 시장을 몰아갈 만한 시점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만한 세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쪽에서는 확실히 유동성이 조금 제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네요. 예. 예. 저는 오늘 이제 환율이 궁금하네요. NDF 시세 봐서는 이제 1,370원대 후반, 80원 밑에서 살짝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거 N1이 900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와 이게 어제 확실히 우리 그 한은 총재나 저 경제부총리 두 분의 그 멘트에서 느낌이 오더니만 일단은 환율 현재 뭐 방향을 바꾸는 개입보다는 그래도 이제 너무 위쪽으로만 노리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살짝 네. 스무딩이 강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저 본부장님 네. 이거 준비하신 내용인지 살펴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 저희가 저 업종 돋보기 시간에 네. 신영정권의 엄경화 연구원하고 네. 조선업을 갖다 살펴봤거든요. 네. 어제 막 신나게 막 조선업 좋다 앞으로 막 괜찮을 것다 이랬는데 하필이면 어제 조선 쪽이 빠져버렸어요. 네. 장 오르는 날에. 그런 날은 저희들 참 민망해지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예. 최근에 지수가 안 좋을 때 버팀목 역할을 했던 섹터가 세 섹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조선, 두 번째 방산, 아하. 세 번째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금융주. 예, 근데 이들이 예. 어제 반도체 올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쉬었어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선주들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주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사서 당장 내일 어떤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예. 조선은 한번 사이클 타면 쭉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사이클 안에서는 위아래 등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한 가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호황기였던 게 2006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2006년. 네, 2006년 때 신조성가가 가장 높았을 때. 네. 근데 그때만큼 지금 신조성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그때 2006년에 가장 높았던 가격대까지 관련주들이 다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올라갈 룸 자체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15년 동안 신조성가만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성가가 여기서 지금 정체되면 안 되고요. 조금은 더 신조성가가 위로 좀 뻗어 나가줘야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선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그렇기 전에는 천천히 저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일단 포트의 어떤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엔 중심은 HD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탄력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HD현대 마린솔루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HD현대 미포까지도 한번 저는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이 수주 잔고의 질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벌크선, 아하. 컨테이너선 돈 안 예. 되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돈 되는 쪽에 돈 좀 더 되는 집중되어 쪽에.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장 전이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더본코리아 공모주 청약이 어제부터 이제 오늘이에요. 네. 그 백종원 대표 회사잖아요. 또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엄청 인기고 지금 시즌 2가 확정이 됐잖아요. 진짜 사업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노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네. 타이밍이 너무 지금 절묘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뭐 좀 링크를 걸어주세요. 좀 볼 수 있게. 이거요? 이거 굉장히 긴데. 길어요? 네. 당구 치지 마시고 그거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요. 어떻게 이게 좀 청약 해보는 저는 거 그러니까 청약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지금 다음 달 6일 상장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청약을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또 우리가 배당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너무 이제 욕심을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청약을 하시기 좀 불편하시다, 자금이 묶여서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자금이 묶여서 좀 불편하시다 하신 분들은 상장한 이후에 좀 트레이딩해도 괜찮다.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 워낙 더본코리아의 지금의 어떤 타이밍 자체가 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요. 저는 굉장히 흥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모가가 34,000원. 저렇게 되면 얼마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까, 저게? 주식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죠. 다 공개는 아닐 거예요. 네. 예. 부럽습니다. 제일 어디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죠, 저기는? 저 회사는? 프랜차이즈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업에서 엄청 좀 많이 많죠. 나올 거예요. 백다방 같은데? 그렇죠. 네, 예전에 그 홍콩 반점, 그다음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우삼겹. 우삼겹 파는 것도 있고 네. 비빔밥 파는 것도 있고 네. 우동도 있고 하기야 어떤 골목에는 한참 때는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서 밸류업 금융주도 좀 간단하게 네. 여쭤볼게요. 최근에 금융주가 저는 이렇게 오르는 날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KB금융이 한 10% 오른 날도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단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앞서 네. 이야기 드렸다시피 조선주 빠진 이유와 저는 맥락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2차 전지 가니까 그동안 시세 난 쪽에서 이제 조정이었고요. 일단 금융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참 안 가는 섹터이긴 하나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원픽은 KB금융.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각에 대한 어떤 일정을 정해줬기 때문에 저는 KB금융은 만약에 조정 시에 담아 보신다라고 네.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흐름 좋았고 특히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가 모처럼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줄곧 매도를 하다가 어제장에서는 좀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 특히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으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간밤 뉴욕 증시 여전히 10년물 국채 수익률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 대선이라는 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약보합 출발 보여주네요. 코스피가 2,606포인트, 코스닥 739포인트.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떨어집니다. 57,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196,1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5% 떨어집니다. 41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105만 7천 원. 현대차도 소폭 내림세입니다. 22만 5천 원이고요. 기아도 약보합으로 9만 5,500원. 셀트리온은 올라갑니다. 18만 8,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내림세입니다. 4만 8,700원. KB금융 0.4% 하락 9만 5,800원이고요. 신한지주가 지금 보합으로 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58% 상승합니다. 38만 4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6만 9,900원, 1% 약세, 에코프로도 1.4% 하락으로 8만 1,200원. HLB가 0.4% 올라갑니다. 6만 8,3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보합이고요. NKM은 0.8% 떨어집니다. 18만 2천 원. 클래시스 오늘 0.3%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5만 1,600원. 클래시스 지금 보합권. 그래서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휴젤이 1.3% 올라갑니다. 26만 8,500원, 삼천당제약 0.6% 하락으로 13만 1,200원, 리노공업도 내림세 17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보합권인 상황에서 원전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BHI가 3% 상승합니다. 12,2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르비텍도 3% 올라갑니다. 2,485원. 그리고 우진도 2.7% 상승 8,380원이고요. 한전기술 1.9% 상승합니다. 73,000원이고 지금 G2파워가 6% 강세 보여줍니다. 9,200원. 서전기전 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2% 상승. 우진엔텍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2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한전기술 모두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자, 뭐 그 밖에 글쎄요. 뭐 일부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앱클론, 네오이뮨텍, ABL 바이오 2%에서 1% 상승 정도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다라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장 특징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58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9억 원, 20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26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억 원, 48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최근에 계속해서 좀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한 1,38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급으로 빠질 환율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제가 오늘 느끼는 게 아침에 이거는 뭐 집에서 메고 온 겁니다만 분장실에 한번 들려가지고 무채색으로 메고 싶었는 게 근데 이게 이제 막연하게 이건데 본부장님 이해하실런지 몰라요. 저는 요즘 안 합니다만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방송 출연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보유 편향이 있잖아요. 뭐 들고 있으면 그걸 자꾸 얘기해야 되고 하다못해 패널이 아닌 진행자 자리에만 앉아도 이왕이면 좋게 얘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왜냐면 말이라는 게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데 예전에 이제 계좌에 실탄 채워놓으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보이고 확신이 안 쓰는데도 괜히 한번 사보든지 팔든지
뭐 달러를 사든지 팔든지 주식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갖고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안 보이고 모를 때는 그냥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오늘 이거 에이 뭐 올라주겠지 하면서 했더니만 역시 분장실에 들려서 무채색으로 메고 오는 게 맞는 날이었는 것 같네. 예, 그렇습니다. 참. 아까 어쨌거나 저는 점점 이제 우리 김태선 본부장님을 이제 그거 하게 되는 게 그런 말씀 저는 좋거든요. 모르는 건 하지 마시라. 네. 개념도 모르는데 하는 거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인데 같은 맥락에서 이거 뭐 저는 전에도 한번 같이 정민 앵커랑 얘기하다가 우리 SBS 비즈 머니쇼 시청자분들은 관심 끄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냥 한번 더 날아가서 네. 좀 민망합니다만 이 영풍하고 이거 고려아연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고려아연이 이러다가 이것도 잘못하면 이거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네. 여기서 사면 이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지 예.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주식을 실제로 사보려고 하면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네. 원하는 양을 많이 못 삽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결국엔 이 시세는 어디서 조정이 되느냐? 주식 선물 시장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선물 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런 급등 포지션에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즉 상승한다라고 따라가시는 것보다 반대로 이제는 예.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조정이 나오겠거니라고 이제 쇼 포지션을 이제 들어가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쇼 포지션 들어가고 나서 강제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아연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도식의 예. 흐름이 나오는 건 그냥 안 보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다. 이거 한번 물려서 손절하는데 손절하고 나서 내가 나한테 유리한 포지션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 안 보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만 무조건 복수를 해야겠다, 복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제가 더 잘 종목 알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쪽은 오히려 저는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고려아연보다는 그냥 원전 쪽 보시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좋은 어떤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너무 고려아연 이런 지배구조에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번 한탕 크게 해봐야겠다라는 욕심은 저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설사 고려아연을 통해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그런 투자의 매매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하잖아요. 그때는 지금의 번기역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배구조 어떤 개편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원전주 말씀 주셨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원전주는 뭐 사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네. 없는 구조라고 하면은 이게 원전을 가동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 좋게 네.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증시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준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하고 테라파워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전력 생산, 그러니까 원전 전력 생산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는 아직 실체가 아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이제 뉴스케일 파워 쪽의 밸류 체인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테라파워에 지금 걸려 있는 쪽이 LG라든지 GS 쪽입니다. 네. 근데 지금 워낙 뉴스케일 파워의 미국의 신고가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 밸류 체인 어디야?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밸류 체인 어디야? 우진엔텍, 뭐 BHI 이러한 쪽이 지금 걸리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MR을 보실 때 올해 이제 여름에 체코 우선 협상자 이야기 때문에 같이 올랐었던 모든 종목을 보실 게 아니라 최근 5거래일 동안 가장 시세가 강한 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엔텍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종목, 어제 오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종목 하나가 G2파워거든요. 그러니까 G2파워도 사실은 원전 부품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제 지금 굉장히 강하고 오늘 강한데 원전 부품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액침냉각, ESS 에너지 액침냉각 기술을 지금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G2파워는 지금 원전주로 올라가고 있지 않고 다른 이슈로 올라가고 있음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 날 기록했던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업황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신재생 에너지 혹은 전력 쪽을 보신다면 원전 쪽을 꼭 보시는 게 좋다. 그럼 원전 쪽의 탑픽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대형주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소형주 쪽에서는 BHI. 그러니까 BHI는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수주 잔고가 8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로 집계된 거 보니까 벌써 1조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BH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시세가 잘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여 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건설 기계 업체들 네. 오늘도 안 좋으네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실적이 다 나왔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실적이. 네. 그러니까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두산 밥캣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그러니까 이 세 기업이 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이 다 나왔는데 예.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혹은 예. 내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AI라고 하는 키워드 혹은 HBM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다면 진짜로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과 별개로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은 좋게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 그런데 지금 미 대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고 중국은 트럼프 2기가 만약에 출범이 되면 미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건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두산 밥켓을 우선시 보셔야 된다. 두산 밥켓.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주가의 조정이 나와서 지금 당장 어떤 공략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두산 밥켓만큼은 좀 다르다. 왜냐?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에서의 어떤 회복력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인프라 지금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두산은 지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안고 있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뭐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화두가 된 상황이라서 이 두산 밥켓만큼은 본업보다는 주주 환원책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시장에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 기업은 저는 조정 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아랫꼬리가 좀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만약 인프라 쪽을 보신다면 우선순위는 두산 밥켓, 그다음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HD 현대 건설기계 이 순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딱히 뭐 건설 기계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혹시나 싶어서 캐터필러 한번 차트 열어봤더니 아, 네. 중장비 업체요. 와, 10월 11일 날 403불 찍었네요. 그리고 지금 조금 밀렸다 해도 390불. 거의 사상 최고치를 네. 근방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아, 진짜 미장 가야 되나 보다. 씨. 저도 요새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지금이라도 가시겠어요? 아니요. 아니 오늘 아유 참. 아니 왜냐면 환율을 워낙 보시니까 지금 갈라니까 좀 얘는 너무 높고 얘는 너무 처졌는데 지금 얘를 던지고 여기를 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속이 진짜 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자니 너무 달러가 강세고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기껏 뭐 그래서. 1,400원 근방에서 달러 바꿔서 갔다가 뭐 주식 조금 먹든지 뭐 어든지 해서 나중에 바꾸려 하니 또 달러 뭐 1,200원밖에 안 쳐주면 이 얼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예. 저 바이오 쪽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오늘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좀 쉬어가니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양상이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와 알테오잔하고 휴젤 이런 종목 참 좋아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어떤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네. 그게 뭐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그중에서는 이 톡신 쪽 대표적으로 뭐 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저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정 시에 줍줍해도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줍줍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지금 히스토리별로 지금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아마 지금 이 유한양이가 오스코텍, 특히 네. 오스코텍은 이제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렉라제의 어떤 원천 기술을 좀 개발을 했었던 제노스커라는 기업이 지금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오스코텍은 급락.
그런데 또 관련 있는 유한양액은 잘 버티고 있어서 그러게요. 지금 이거를 더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인 경험상 네. 대응할 수 있을 때 절반이라도 대응을 해놓는 게 저는 좋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대형주들은 중간중간에 기회를 주거든요. 내가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판단할 기회를 주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기회조차를 안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변동성을 보이면.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확실하게 모멘텀 플레이 아니면 확실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이 아니라면 저는 과감한 비중 확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중립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톡신 쪽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나보타에 대한 판매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이쪽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쪽.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용제약도 그렇지만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SK바이오팜. 네. 이거는 뇌전증 신약 뇌전증 신약에 대한 어떤 처방 수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을 저는 차라리 길게 보신다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한때 그 시세 낼 때는 무슨 그걸로 우리나라 먹고 살 것처럼 얘기했던 게 게임 쪽인데 네. 뭐 심지어 P2E라는 그 용어는 저는 지금도 생각하니까 네. 뭐 게임하면서 돈 번다. 네. 이거 이제 아직은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까? 이쪽은 언제 이게 한번 일단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네. 우리나라 게임만의 어떤 정체성을 좀 많이 잃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네, 우리나라 게임이 워낙 예. 인기가 많았으니까 예. 우리나라 게임을 모방하는 어떤 아류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실제 자국 내에 인기 있는 게임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 게임이 판호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어떤 큰 이 반응도가 좀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 시프트업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가를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에 대한 예. 판호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 특히나 NC소프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부정적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적 리니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나 싶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어제 뉴스로 보신다면 차라리 NC소프트보다는 시프트업을 더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지금 리니지를 벗어나야 되는 문제, 그런데 그 리니지 외에 TL이라는 게임이 생각보다 너무 조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꺼내든 카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는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본업 기준으로 본다면 시프트업이 조금 한 단계 더 위에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본부장 최근에 판교 쪽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너무 가본 지가 오래돼서 저는 요새 가본 적은 없어요. 그쪽 분위기 어떤지 모르겠네. 저도 그쪽으로는 많이 안 가봤어요. 저녁에 일단 좀 여기저기 뭐 상가가 막 많이 비어있다고 북적북적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예, 쪽. 불이 막 켜져 있고 이래야 거기 되는 건데 아니면 건물마다 또 불이 켜져 있어서 야근도 좀 하고 하는 분위기라면은 그거 할 텐데 그냥 확인차 한번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러면 뭐 재택근무할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돈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양 지수 오늘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간신히 2,600선의 턱걸이에 있는 상황인데요. 0.44% 내려가면서 2,60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3% 약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73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643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60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129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27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더불어서 기관 역시도 18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521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 비철금속과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물공학 업종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화학과 전기 제품, 철강 업종 모두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합니다. 원전 확대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전주가 강세를 이어갑니다. 최근에 아마존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 투자를 한 점도 원전주의 상승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원전주 내에서는 G2파워가 15%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는 9,940원. 한신기계가 9% 넘게 올라가면서 3,7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진엔텍도 9.46% 강세입니다. 24,300원. 더불어서 BHI가 7.63% 올라가면서 거래가 12,7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서전기전도 4.89% 강세로 거래가는 5,580원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국가 양자과학기술전략 최고심의의결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한다는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KCS가 11.73% 상승하면서 거래가 8,030원이고요. 엑스게이트가 3.45% 강세로 5,690원. ICTK가 1.78% 올라갑니다. 7,4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이윈플러스와 우리넷 역시도 1% 내외의 강세 기록 중입니다. 드론주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드론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네온테크가 20% 넘게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2,860원이고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6.2% 올라갑니다. 4,5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콤이 10.49% 상승하면서 5,160원. 베셀도 3% 넘게 상승 중이고요. 더불어서 PC디렉트도 5.39% 강세로 2,8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입니다. HLB가 제노포커스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제노포커스 현재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5,240원이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동부의 QDX와 서부의 IMD 클리어랩 인수로 미국 진출의 속도가 붙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에 상승합니다. 현재 10% 넘는 강세로 거래가 3,680원이고요. 그 밖에 유바이오로직스가 9.8% 오르면서 13,330원, 빅피도가 0.39% 강세고 마크로젠도 3.83% 오르면서 18,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고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만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지지율이 1%대 격차를 보이면서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 베팅 사이트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11월 5일 이제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근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선 수혜주 중심으로도 이런 지속해서 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접전 지역인 펜실베니아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후보의 선정과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이런 빅테크 CEO들의 지지 소식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런 분석과 함께 해리스 후보와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이런 초박빙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주요 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간밤 미국 증시에서 20% 이상 급등하는 등 이런 트럼프 후보 쪽으로 유리한 추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트럼프 수혜 업종 및 종목 중심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국내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국내 유일한 원전 설계 회사로 원전 종합 설계 및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이런 대형 원전 수출 관련 원전 시스템 공급 기대감에 어제 시장에서도 원전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구글과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트럼프 후보 또한 원전 확대 공약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한전 기술을 비롯한 이런 원전주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유지 보수 등의 이런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통상적으로 조업 일수가 적은 조선업 비수기에 해당한 3분기에 선박 유지 보수 솔루션 매출 증가로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또 주요 공약의 화석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이런 LNG와 LPG 운반선 수요 증가 기대감과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유입됨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현대에버다임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은 콘크리트 펌프 트럭, 그리고 어태치먼트, 이런 락드릴 등의 건설 기계 및 중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 전 사업 부문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이런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내비쳤던 만큼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의 우위를 보임에 따라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좀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도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좀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결과와 더불어서 다음 주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비롯한 이런 글로벌 증시도 이런 결과에 따라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3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졌던 삼성전자가 어제 34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반등을 주도했던 만큼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질 경우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런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수급 상황과 앞으로의 빅테크 실적을 주목하면서 관련주들의 과대 낙폭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외환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안정적인 경기 흐름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환율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높아진 달러 레벨에 대한 좀 점검을 해보고 글로벌 정치 이벤트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달러 환율 1,400원에 대한 저항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이런 고환율 기조가 또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 수준 외환위기 당시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나요? 환율이라는 게 원래 이제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1,400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가 주는 명목적인 의미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이제 명목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원화가 이제 달러 대비해서 특별히 약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전방위적인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인지 이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판별해 볼 만한 그런 지표가 실질 실효 환율인 것 같습니다.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던 시기의 실질 실효 환율은 약 8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환율 1,400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9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인 것은 맞지만 분명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달러 대비 원화가 특별히 약하다라는 해석보다는 달러가 논의의 수통화 대비 전방위적인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일본 총선 결과 나오고 나서 달러인 환율이 위로 튀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를 재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최진우 이코노미스트님 제가 봐서는 지금 유로 달러도 살짝 밀리다가 좀 돌려고 하고 달러엔도 지금 더 위로 튀기보다는 어제 스파크 나오고 나서 밀리고 우리도 지금 약간 1390원대에서 살짝 지금 이제 여기서 괜히 또 1400 위로라고 얘기하다가는 또 저희들 또 방송에서 또 호들갑 떨다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1400 위로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강달러를 지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다 노출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리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달러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일단 연준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선 이슈,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선진국 간의 통화 정책 차별화 이런 요인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지금 거의 피크에 왔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미 레벨 자체가 1,380원 중반대에 있고 90원대를 한번 이제 터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1,400원 터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강달러를 지지하는 그 요인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된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1,400원 터치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레벨이 높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데 자, 위안화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위안화 예. 말씀하신 건가요? 네, 위안화요. 트럼프가 추구하는 통상적인 그런 이제 모든 이제 교역 관련 정책들은 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율의 관세 부과 이런 정책들은 이제 글로벌 교역량 자체를 조금 감소시킬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원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글로벌 수출 경기에 민감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현상이 2017년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 때 나타났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 이제 다른 점이라면 그때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졌다는 점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이 강달러 기조를 좀 지지를 하면서 위안화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게 슈퍼달러 또는 킹달러까지 탄생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발 강달러가 돌아왔습니다. 달러 환율이 1,400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하면 좋을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ETF 사업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ETF 쪽에 우리 출연하시는 패널분들은 다 이렇게 보면 말씀들을 잘하셔. 우리 정 부장님도 보면은 예. 감사합니다.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돈도 되게끔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뭐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이렇게 꼴찌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는 계속 우리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ETF 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와중에?
네, 일단 뭐 안타깝게도 지금 증시 자체는 국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은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열심히 달렸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어찌됐든 간에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ETF 시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또 주도하는 테마는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다음 주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을 향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익률 동향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일주 수익률 탑10 ETF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좀 의외, 뭐 지난달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중국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위에 다 올라와 예,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워낙 예. 중국 시장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시다시피 지금 9월 말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 통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경절 연휴 동안에 급등을 하다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일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좀 상승폭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1위에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ETF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1, 2, 3, 4위는 동일한 지수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신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소형 테크 예. 관련 종목들 50개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 50 지수로 구성된 상품이 수익률 상위에 올랐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중국 뭐 차이나 태양광이나 뭐 차이넥스트 그리고 차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10위 안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종목들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 또 중소형주 위주로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수익률 7위에 올라있는 에이스 KRX 금현물 그리고 10위에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 그래서 금 관련 상품들이 네. 올라와 있는데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 아시다시피 금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 관련 상품들도 수익률 상위에 좀 올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연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좀 주로 매수를 하셨나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방향성이 좀 없을 때는 보면은 저희 1위에 보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이제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예. 매매를 하시는 예. 레버리지나 고버스 상품들이 좀 상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특징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항상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뭐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미국 30년 관련된 상품들이 개인 순매수 상위에 좀 올랐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뭔가 해외 자금 유입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편입되는 시점이 내년 1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한국 국고채 ETF 투자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이 WGBI 발음이 네. 좀 어려워요. 네. 뭐 채권 시장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윅비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윅비, 네,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려운데 예. 어쨌든 지금 발표가 됐죠. 저희가 WGBI에 포함이 되게 되었고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네. 역사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흔히 그 주식시장에서 MSCI 선진국 지수를 네, 가기 위해서 네. 노력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아직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머징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채권의 선진 시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기재부에 따르면 WGBI를 추정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가 한 2.5조 달러 됩니다. 네, 그럼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 11월에 편입되는 비중은 약 2.2%입니다. 2.2%고 우리나라의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 약 75조 원 정도의 뭉칫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11월부터 이제 그 단계적으로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희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WGBI 편입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인데 보통 이제 그 WGBI에서 구성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를 위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고채 10년에 실질 만기라고 하는 듀레이션이 한 7.3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WGBI의 듀레이션이 7.2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상품 일단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움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제가 말씀드린 한 7.5년 정도 되기 예. 때문에 WGBI의 벤치마크와 거의 유사한 듀레이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주요 국고채 10년 ETF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세프 국고채 10년이 순자산이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한 4,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국고채 10년 ETF이고 이에 대한 수혜를 좀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보면은 좀 더 공격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 10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수익률을 레버리지 차원에서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국고채 30년 관련된 ETF들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도 히어로즈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 나와 있는데요. 이 30년의 듀레이션은 22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 10년에 한 3배 레버리지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WGBI 편입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레버리지가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가장 간편한 개념이 만기가 길면 듀레이션이 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게 지렛대 원리 비슷해서 만기가 길수록 이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조금만 오르든지 내려도 수익률이 확 변하잖아요. 그죠? 네. 예. 저거는 이제 금리가 내리면 이제 대박인데 금리가 오르면은 지금 아까 1개월, 3개월, 1년 해서 수익률이 다른 걸 보여주셨습니다만 지난 9월에 FMC에서 B컷 50bp 금리 인하했다고 채권 살 땐가 보다 했어. 그때쯤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수익률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까지 기대 심리가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었고요. 실제 금리 인하를 한 시점에는 금리가 좀 올랐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를 발행을 하는 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 그러면은 10년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듀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7.5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내려가면 한 7.5%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따가 또 시간이 쫓겨서 또 마저 못 물을까 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리츠 쪽에 다뤄주시겠다고 했는데 자 금리 인하기에 돌입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쪽도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제 일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리츠 ETF도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 지금 이거 제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까? 네, 정확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 자산입니다. 네. 주식은 경기 선행 자산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리츠가 무조건 좋다. 이거는 틀린 말인데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경착륙을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는 부동산 투자를 좀 조심히 접근하셔야 그때는 됩니다. 부동산도 힘들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월세 수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월세를 못 내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관점인데 근데 지금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대비해서 금리를 내린다기보다는 경기가 굉장히 과열됐던 상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금리를 좀 정상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에 대한 진단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으로 지금 리츠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발맞춰서 또 일단 미국 리츠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리츠 시장은 글로벌리 60% 이상을 지금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일단 리츠라는 자산은 그런 거예요. 부동산 회사고요. 일부는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부는 차입을 해가지고 대출 같은 걸로 차입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약 90% 정도를 의무적으로 좀 배당하도록 하는 게 리츠라는 자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조달하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할 수 있는 수익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침체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슬로우다운 해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제 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각 자산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과거 데이터를 저희가 뭐 1995년부터 2001년, 2007년, 2019년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이 리츠예요, 리츠.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 채권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 요 정도 순서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나 사이클에는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 리츠는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리츠가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예, 예.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정부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리츠 활성화 대책을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올해도 또 국토부에서 6월에 이제 리츠 활성화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일단 리츠 투자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관련 ETF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고요. 일단 화면에 나온 거예요? 네, 화면에 나온 이제 ETF들인데요. 네.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이고요. 2019년에 상장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품이고,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우리 국내에 상장돼 있는 15개 리츠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맥쿼리 인프라의 비중이 한 16% 정도 좀 가장 높게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인데 사실 왼쪽에 있는 상품과 거의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맥쿼리의 비중이 약 25%로 압도적으로 좀 높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도 지금 리츠 관련된 종목이 상장이 돼 있는데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인데요. 종목명에 보시면 이지스라는 종목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데 리츠 관련돼서 저희가 투자 자문을 받고 있고, 이게 액티브로 운용되다 보니까 일단 성과가 이 4가지 상품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년 기준으로 약 18% 정도 수익이 났고, 본 상품에는 이제 그 맥쿼리 인프라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순수 리츠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단때는 앞 페이지에는 뭐 0.08, 0.09%인데 총 보수가 네. 키우면 뭐 믿고 이렇게 0.3%나 받으십니까? 저희 이게 액티브다 보니까 액티브라서 아무래도 보수는 조금 높지만 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좀 안겨드리겠다는 관점에서 그래요? 저희가 보수는 좀 높지만 어쨌든 수익률은 좀 좋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이 좀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뒤따라주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러네요. 역시 뭐 수급입니다, 그죠? 수급 앞에 장사 없죠. 수급 앞에 장사 없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